차단된 메시지 목록을 스크롤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준영. 이름만 봐도 역겨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 지난 1년 나는 이 이름들을 내 삶에서 지워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은 끈질겼고 이제는 내가 그들을 내 인생에서 영원히 차단할 때가 온 것 같았다. 20살, 케이스트 기숙사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어린 시절부터의 기억을 더듬었다. 10달 차이 나는 동생 이준영. 우리는 같은 해에 학교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끝없는 경쟁의 연속이었다. 부모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비교했고 그 경쟁의 승자는 언제나 나였다. 성적, 예체능, 하다못해 친구관계까지. 나는 늘 준영보다 앞섰지만 부모님의 눈에는 늘 준영이 우선이었다. 준영은 허세가 심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자기가 나중에 위대한 미생물학자가 되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떠벌리고 다녔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노력은 하지 않고 말로만 앞서는 아이. 나는 달랐다. 조용히 내 목표를 세우고 묵묵히 나아갔다. 내 목표는 단 하나, 대한민국 최고의 이공계 대학인 KAST에 진학하는 것이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 KAST 진학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부모님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이성철 씨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업으로 큰 부를 일군 자수성가형 사업가는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이미 탄탄한 기반을 닦아놓으셨고 아버지는 그걸 물려받아 유지했을 뿐이었다. 어머니 김미경 씨 역시 부족함 없이 자랐다. 두 분 모두 유복한 환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대학 학비는 스스로 벌어 마련했다고 종종 말씀하시곤 했다. 특히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업을 물려받기 전까지 고생을 좀 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내 학비 문제로도 그러실까봐 내심 걱정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내게 분명히 약속했다. 내가 케이스트에만 합격하면 학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4년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약속을 들었다.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다. 아르바이트나 인턴십 같은 건 생각지도 않았다. 고등학교 3학년 수시 원서를 넣을 때까지 나는 부모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리고 마침내 케이스트 합격자 발표 날. 내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꿈에 그리던 대학이었다. 부모님께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웠다. 이유는 곧 알게 되었다. 준영이가 목표했던 명문대에 모두 떨어졌다는 소식이었다. 준영의 성적으로는 사실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준영은 늘 그래왔듯 현실을 외면했다. 부모님 역시 준영의 허황된 꿈에 장단을 맞춰주더니 막상 실패하자 크게 실망한 눈치였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님은 내게 케이스트 진학을 포기하라고 했다. 준영이가 실패해서 힘들어하는데 너까지 좋은 대학에 가면 준영이가 더 비참해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내게 준영이와 함께 지방에 있는 평범한 대학에 가라고 강요했다. 그게 형으로서 동생을 위하는 길이라고 했다. 4년 동안 굳건히 믿었던 약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준영이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라고? 준영이가 나에게 잘해준 적이라도 있었다면 잠시라도 고민했겠지만 준영은 늘 나를 경쟁 상대로 여기며 시기하고 질투할 뿐이었다. 부모님의 노골적인 편에는 준영의 오만함을 키웠고 나는 늘 그 그림자 속에서 부모님의 인정을 갈구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부족한 아들이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편애에 대해 항의하면 늘 내가 형이니까 참아라. 동생이잖아라는 말만 돌아왔다. 유일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준 건 어머니의 남동생인 김태호 삼촌뿐이었다. 절대 안 돼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영이 때문에 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희생이 아니라 제 미래를 송두리째 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내가 순순히 따르지 않자 태도를 바꿨다. 그럼 네 학비 지원은 없다. 네 동생 행복을 위해 그 정도 희생도 못하면서 무슨 대학이냐. 기가 막혔다. 4년 동안 나를 붙잡아두고 다른 어떤 준비도 못하게 막아놓고 이제 와서 약속을 파기하다니 너무나 비윤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이었다. 그날 밤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부모님께 애원하고 빌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더 비참해질 뿐이었다. 부모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준영이의 감정이 나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나는 그날 저녁 옷가지와 책 몇 권만 챙겨 집을 나섰다. 부모님은 나를 잡지 않았다. 갈 곳은 한 곳뿐이었다. 김태우 삼촌 댁. 삼촌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셨고 나는 삼촌 앞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를 쏟아냈다. 삼촌은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어린 시절부터 삼촌은 부모님의 편애를 안타까워하며 어머니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라고 조언했지만 소용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삼촌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했다. 학생 대출의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삼촌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걱정 마라, 현수야. 네 학비 삼촌이 전부 책임질게. 그 순간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삼촌은 치과 의사로 넉넉하게 사셨지만 조카인 나에게 그 큰 돈을 선뜻 내주시겠다고 하다니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삼촌의 도움으로 나는 무사히 케이스트에 입학할 수 있었다. 케이스트에 입학한 후 1년 동안 나는 부모님과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부모님도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모두 차단했지만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다른 가족들을 통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삼촌은 내가 집을 나온 직후 부모님과 관계를 끊었다고 들었다. 나는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주 갑자기 부모님이 케이스트로 나를 찾아왔다. 너무 뜻밖의 일이라 처음에는 피할까 생각했지만 무슨 속셈인지 궁금해서 만나보기로 했다. 학교 근처 식당에서 만난 부모님은 1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미안하다며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딘가 수상했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다. 준영이는 함께 오지 않았다. 준영이에 대해 묻자 부모님은 준영이가 재수를 하고 있으며 올해 다시 대학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준영이가 얼마나 실망스럽고 실패작인지 내 앞에서 험담을 늘어놓았다. 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 이유 중 하나가 준영이 때문인 것처럼 말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려 할 때 부모님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사실 나를 찾아온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케이터링 사업을 고급화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는데 그 투자자 최민석이라는 사람이 까다롭기로 소문났다는 것이다. 몇 차례 만났지만 아직 계약 성사가 불투명하다고 했다. 그런데 최민석 씨의 아들이 케이스트 진학을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이 내가 케이스트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처럼 이야기했었다는 것이다. 최민석 씨는 내게 자신의 아들에게 멘토링을 해달라며 사업 관련 모임에 나를 동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부모님은 이미 최민석 씨의 제안을 수락했지만 나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를 찾아와 급하게 관계를 회복하려 했던 것이다. 모임에 동행하여 최민석 씨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부모님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서 사업 성사를 돕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부모님은 내가 삼촌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학비와 생활비 전부를 지원하고 심지어 내가 필요한 금액의 2배까지 주겠다고 제안했다. 조건은 단 하나, 최민석 씨 앞에서 자신들을 훌륭한 부모인 것처럼 포장하고 모임에 동행하는 것. 솔직히 나쁘지 않은 거래처럼 들렸다. 돈이 절실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것도 복수라면 복수일 수 있었다. 나는 제안을 수락했지만 내 속셈은 전혀 달랐다. 사흘 전 나는 부모님과 함께 최민석 씨와의 모임에 참석했다. 부모님은 나를 최민석 씨에게 소개하며 잔뜩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나는 내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부모님에게 똑같이 되돌려주기로 했다. 최민석 씨와 인사를 나눈 후 나는 부모님이 듣는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최민석 대표님,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전적으로 대표님 덕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와 연락조차 하지 않던 부모님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 관계 회복을 시도한 이유가 바로 대표님과의 사업 때문이었으니까요. 기술적으로는 대표님이 가족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셈이죠. 최민석 씨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부모님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지난 4년간의 약속, 준영이 때문에 나를 버린 일, 그리고 이제 와서 사업 때문에 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까지 모두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제 동생이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부모님은 4년 동안의 약속을 깨고 제 꿈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실패자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제 미래를 선택하자 부모님은 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대표님과 같은 훌륭한 분과 사업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모두가 얼어붙었다.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기에 택시를 불러 학교로 돌아왔다. 4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그 이후로 부모님은 미친 듯이 연락을 해왔다. 차단하면 다른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새로 만들어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투자 유치를 망쳤다며 나를 비난했다. 최민석 씨가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 부모님의 비난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문제는 삼촌이었다. 며칠 전 삼촌에게 내가 파티에서 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나는 삼촌이 통쾌하게 웃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1년 전 나에게 했던 일에 대해 드디어 복수했다고. 하지만 삼촌은 전혀 재미있어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행동이 너무 악의적이고 못됐다고 말했다. 그냥 부모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무시했어야지 굳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필요가 있었느냐고 했다. 그때부터 삼촌은 내게 차갑고 어색하게 대했다. 그게 마음에 걸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파티 사건이 일주일이 지난 후 나는 삼촌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전화로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삼촌 댁으로 찾아갔다. 1년 만에 부모님과 연락이 닿았고 그 후 며칠간 벌어진 일들 그리고 삼촌과의 어색함까지 모든 것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삼촌 댁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하지만 나는 이 어색함을 깨고 싶었다. 나는 삼촌에게 말했다. 삼촌, 저는 제가 부모님께 사과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삼촌의 의견은 저에게 중요하니까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고 싶어요. 삼촌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나는 부모님이 4년 동안 저에게 희망을 주다가 마지막 순간에 저를 버렸고 그 이유가 단지 준영이의 감정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만약 재정적인 어려움 같은 다른 이유였다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그들은 제가 제 꿈을 포기하고 준영이 때문에 희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랐고 제가 거부하자 저에게 화를 냈다고. 그게 저를 가장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 삼촌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나는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삼촌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또한 어린 시절부터 늘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노력했지만 아무리 애써도 준영이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서러움, 쌓이고 쌓였던 박탈감과 분노에 대해 이야기했다. 파티가 있던 날, 저는 부모님이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저 또한 필요하다면 그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바보 취급당하고 싶지 않았다고. 내 이야기를 다 들은 삼촌은 딱 한마디만 했다. 내가 네 행동이 옳았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삼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 감정을 이야기하면 삼촌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어쩌면 내 행동이 최선은 아니었을지라도 나에게 위안이 되었다면 그냥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성인이 아니었다. 늘 옳은 일만 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나를 짓밟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부모님이 돈 때문에 내가 그들의 편인 척 해줄 거라고 기대했다는 사실 자체가 모욕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삼촌에게 말했다. 삼촌이 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러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다면 삼촌께서는 더 이상 저에게 어떤 재정적인 도움도 주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계획이 전혀 없었기에 상당히 대담한 발언이었다. 삼촌과의 관계마저 틀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말을 들은 삼촌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삼촌은 내게 화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내가 과거를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복수를 선택한 것에 대해 실망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삼촌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복수는 결코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나는 삼촌의 말에 동의했다. 나도 내가 한 일이 옳거나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 끝났으니 뒤돌아보지 않을 거라고 했다. 우리는 결국 내 행동이 옳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관계의 어색함을 풀 수 있었다. 내가 삼촌 댁을 나설 때 우리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관계는 괜찮아진 것 같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부모님뿐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필사적으로 내게 연락하려 했지만 나는 계속 무시하고 있었다.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계속 무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파티가 끝나고 열흘이 지났다. 그동안 부모님은 계속 문자로 나를 귀찮게 할 뿐이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부모님이 실제로 케이스트로 나를 찾아왔다. 안내 데스크에 내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했지만 부모님은 내가 내려올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결국 나는 방에서 나와 부모님을 만나러 갈 수밖에 없었다. 캠퍼스에서 소란을 피울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학교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이번에는 준영이도 함께 와 있었다. 무서웠던 것은 준영이가 지난 1년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었다. 누가 봐도 운동을 열심히 한 티가 났다. 내가 집을 나올 때만 해도 나와 비슷한 체격이었는데 지금은 몸이 엄청나게 커져 있었다. 나를 노려보며 근육을 과시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위협적이었다. 분명 나를 겁주려고 데려온 것이 분명했다. 다행히 실제로 폭력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식당 주인 아저씨가 바로 옆에 계셨고 아저씨는 내가 아는 분이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경찰을 부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부모님은 파티에서 내가 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것이었다. 내가 한 말은 전혀 필요 없는 말이었으며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사과글을 올려 내가 한 말을 모두 취소하고 지어낸 이야기였다고 인정해서 자신들의 평판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최민석 씨가 파티 이후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나는 내가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부모님 자신들도 알고 있지 않냐며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부모님은 또다시 돈으로 나를 매수하려 했다. 내가 원하는 금액을 말하면 수표를 써주겠다고 했다. 나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는 없으며 특히 나 자신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아버지가 이성을 잃었다. 앉아있던 테이블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다.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 가.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나는 식당 주인 아저씨를 쳐다보았고 아저씨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눈치채고 우리를 내쫓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자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준영이가 나를 때리려 해도 주인 아저씨가 바로 경찰을 부를 테니 두렵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제가 뭘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할 권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제 대학 학비 지원을 끊고 제가 집을 나왔을 때 그 권리도 함께 버리신 거예요. 나는 이제 성인이었고 그들에게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다. 그들의 규칙은 더 이상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어머니가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감정에 호소하려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끊었다. 두 분은 저에게 최소한의 의무만 다했을 뿐이에요. 준영이한테 했던 것처럼 저를 왕자처럼 대하지는 않았잖아요. 나는 그들이 준영이에게 늘 편향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나에게도 약속을 지키고 학비를 지원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나는 거의 스스로를 키웠다. 부모님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준영이에게만 신경 썼다. 내 말을 들은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할게요. 하지만 다시는 저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마세요. 또다시 저를 귀찮게 하거나 위협하면 그때는 정말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할 거예요. 세 분 모두에게요. 그리고 나는 마침내 식당을 나왔다.
지금은 기숙사 방에 돌아와 있다. 잠시 후 삼촌에게 오늘 있었던 일 전부를 이야기할 생각이다.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 한 달이 지났다. 기말고사가 며칠 남지 않아서 공부하느라 정신없이 지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만난 후 며칠 동안은 그들이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삼촌에게도 식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부모님이 준영이를 데려온 것이 나를 위협하기 위해서였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렇게 보였으니까. 어쩌면 과민 반응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삼촌에게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며 부모님과 준영이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삼촌은 내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까 의심스러웠지만 공교롭게도 내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바로 그날 준영이가 직접 케이스트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도 준영이는 내가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나는 내려가면서 준영이를 로비 한가운데서 마주하기로 했다. 공공장소이고 CCTV가 있는 곳이라면 준영이가 무슨 짓을 해도 증거가 남을 테니까. 준영이는 부모님이 나 때문에 매우 화가 났다고 했다.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내가 거절하자 그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했다. 너 같은 쓸모없는 놈은 하나도 안 무서워. 그때 일이 터졌다. 준영이가 나를 주먹으로 때렸다. 다행히 모든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었고 덕분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나는 또한 재빨리 피했고 주먹은 내 얼굴 정면 대신 뺨에 스쳤다. 솔직히 많이 아팠지만 코가 부러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코가 부러졌다면 너무 아파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나는 시험 준비에 집중하고 좋은 성적을 받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나는 증명해야 할 것이 많고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가족에게 내 위치를 보여줄 것이다. 댓글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연락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읽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 당분간은 휴식을 취하고 공부에 집중할 생각이다. 바라건대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새로운 이야기 시작. 차단 목록 속 3개의 이름. 이연수 20살, 케이스트 1년차. 기숙사 방 창밖으로 보이는 대전의 밤 풍경은 서울 강남의 화려함과는 달랐다. 고요하고 차분했다. 하지만 내 안은 여전히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 폭풍의 이름은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준영이와 비교당하며 자랐다. 10달 차이. 부모님은 우리를 같은 해에 학교에 보냈고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면에서 경쟁해야 했다. 나는 늘 준영이보다 앞섰다. 성적, 운동, 하다못해 그림 그리기까지. 하지만 부모님의 눈길은 언제나 준영이를 향했다. 준영이가 조금만 잘해도 온갖 칭찬이 쏟아졌고 내가 훨씬 뛰어난 결과를 가져와도 당연하다는 반응뿐이었다. 준영이는 부모님의 편애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는 노력하지 않았다. 그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척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마저도 대견하게 여겼다. 나는 그런 부모님과 준영이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공부에 매달렸다. 한국 최고의 공과대학 KST. 그곳만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KST 진학 가능성을 확신했을 때 나는 부모님께 학비 지원을 약속받았다. 아버지 이성철 씨는 사업으로 성공한 분이었다.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케이터링 사업을 고급화시켜 규모를 키웠다. 재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4년 동안 부모님은 내게 KST만 가면 학비는 물론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십 번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 약속 때문에 다른 어떤 길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학생 대출? 내게는 먼 이야기였다. 부모님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고등학교 3학년 수시 원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나는 들떠 있었다. 드디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합격자 발표날 내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영이가 목표했던 명문대에 모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준영이의 실력으로는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내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현수야, 미안하지만 케이스트는 포기해라. 준영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너까지 좋은 대학에 가면 준영이는 더 비참해질 거야. 준영이랑 같이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주면 안 되겠니? 4년간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내 꿈은 동생의 실패로 인한 부모님의 실망감 그리고 동생의 상처받은 감정 아래 짓밟혔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미래보다 준영이의 기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도 안 돼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준영이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하라고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저를 버리라는 거잖아요. 부모님은 내가 반항하자 학비 지원 약속을 취소했다. 내 동생 생각은 조금도 안 하니? 그렇게 이기적이어서 어디 제대로 되겠어? 학비 지원은 없다. 내 힘으로 해봐라. 그날 밤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나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소리 지르고 울었다. 왜들 준영이만 감싸냐고, 나는 자식이 아니냐고. 하지만 부모님은 단호했다. 나를 향한 눈빛에는 실망감과 분노만 가득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다. 내 방에 들어가 최소한의 짐만 챙겼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밤늦게 집을 나섰다. 부모님은 나를 잡지 않았다. 갈 곳은 단 한 곳. 김태호 삼촌 댁이었다. 삼촌은 갑자기 나타난 나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내 꼴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하신 듯했다. 삼촌 앞에서 나는 억눌렀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다. 어린 시절부터의 서러움, 부모님의 편애, 그리고 마지막 배신까지. 삼촌은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셨다. 삼촌은 늘 내 편이었다. 부모님의 편애를 안타까워하며 어머니께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소용없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다. 나는 삼촌에게 학생 대출 보증을 부탁하려 했다. 그런데 삼촌은 내 말을 자르고 말했다. 현수야, 걱정 마라. 내 학비 삼촌이 다 대줄게. 공부만 열심히 해. 삼촌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삼촌은 치과 의사로 넉넉하게 사셨지만 조카의 학비 전액을 선뜻 지원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삼촌의 은혜 덕분에 나는 절망의 나락에서 벗어나 꿈에 그리던 카이스트에 진학할 수 있었다. 카이스트에 입학한 후 나는 대전의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의 집과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게는 해방감이었다. 카이스트 캠퍼스는 활기가 넘쳤다. 밤늦게까지 불 켜진 연구실, 열정적인 학생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나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삼촌은 약속대로 학비를 지원해 주셨고 나는 남은 생활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장학금 정보를 찾아보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았다. 쉽지 않았지만 부모님에게서 벗어나 완전히 자립하겠다는 의지가 나를 움직였다.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선배 박서연이었다. 밝고 긍정적인 서연 선배는 내게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었다. 어떤 장학금이 있는지, 어떤 아르바이트가 괜찮은지, 수업은 어떻게 듣는 것이 좋은지 등. 서연 선배는 내가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지만 어딘가 그늘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지만 캐묻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었다. 선배 덕분에 나는 낯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공부했다. 인공지능 분야는 내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밤새도록 코딩하고 논문을 읽으며 부모님의 배신과 상처를 잊으려 했다. 성적은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부모님 없이도, 아니 부모님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1년이 흘렀다. 부모님과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내 소셜미디어 계정은 모두 차단되어 있었고 부모님도 내게 연락할 시도를 하지 않았다. 삼촌은 내가 집을 나온 후 부모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들었다. 삼촌은 여전히 나를 지지해 주셨고 가끔 삼촌 댁에 가서 저녁을 함께 먹는 것이 내게는 큰 위안이었다. 삼촌은 내가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다. 내용은 부모님이었다. 미안하다는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1년 만에 갑자기 연락한 이유가 궁금했다. 무슨 속셈일까? 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부모님과의 만남에 응했다.
학교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부모님을 만났다. 부모님은 나를 보자마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1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사과하는 부모의 모습.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진심보다는 어색함과 다른 의도가 느껴졌다. 준영이에 대해 묻자 부모님은 준영이가 여전히 재수 중이며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영이가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준영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들의 실패를 다른 아들 앞에서 험담하는 부모라니 역겨웠다. 어딘가 수상했지만 나는 조용히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은 본론을 꺼냈다. 자신들의 케이터링 사업을 고급화하기 위해 중요한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는데 그 투자자가 바로 최민석 씨라는 사람이었다. 최민석 씨는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로 그의 투자를 받으면 사업 규모를 훨씬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몇 차례 만났지만 최민석 씨가 워낙 신중해서 계약 성사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최민석 씨와 대화 중에 아들 이야기가 나왔고 최민석 씨의 아들이 케이스트 진학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모님은 내가 케이스트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처럼 이야기했고 최민석 씨가 내게 자신의 아들에게 멘토링을 해달라며 사업 관련 모임에 함께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부모님은 이미 최민석 씨의 제안을 수락했지만 나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다. 그래서 급하게 나를 찾아와 관계를 회복하려 했던 것이다. 모임에 동행하여 최민석 씨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부모님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서 사업 성사를 돕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남은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 내가 필요한 금액의 2배까지 주겠다고 제안했다. 돈. 그들은 여전히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 나를 버릴 때도 이제 와서 다시 이용하려 할 때도 나는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는 척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획이 빠르게 세워지고 있었다. 복수. 단순한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아끼는 사업을 건드리는 복수. 그들이 돈으로 쌓아올린 탑을 무너뜨리는 복수. 부모님의 제안을 수락한 후 나는 즉시 움직였다. 부모님 몰래 그들의 케이터링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공개된 재무정보, 사업보고서, 경쟁업체 분석 등 KIST 도서관과 인터넷 검색 엔진은 최고의 정보원이었다. 나의 분석 능력은 이런 데서 빛을 발했다. 부모님의 사업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몇 가지 약점이 보였다. 특히 최근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숨겨진 부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투자자 최민석 씨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다. 그의 사업 분야, 과거 행보, 그리고 아버지 이성철 씨와의 관계까지. 놀랍게도 최민석 씨와 아버지 이성철 씨는 과거 사업적으로 얽힌 적이 있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최민석 씨의 사업 아이템을 가로채려다 실패하고 오히려 최민석 씨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는 소문이 있었다. 최민석 씨가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부모님은 최민석 씨의 투자 유치에 필사적이었지만 최민석 씨는 어쩌면 다른 속셈이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복수 계획을 구체화했다. 공개적으로 부모님의 만행을 폭로하는 것은 일시적인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방법은 사업을 망치는 것이었다. 특히 최민석 씨와의 거래를 무산시키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기회를 이용해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판을 짜는 것. 나는 삼촌 김태우 씨에게 계획의 일부를 털어놓았다. 부모님이 다시 나를 찾아와 투자 유치를 위해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사업을 망가뜨릴 계획이라는 것을. 삼촌은 내 이야기를 듣고 깊이 한숨을 쉬었다. 현수야, 복수는 결국 내 마음만 더 피폐하게 만들 뿐이야. 삼촌은 원자개처럼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내 부모님이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까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업을 건드리는 그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나는 삼촌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삼촌,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저를 버렸고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저를 이용하려 해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보여줄 거예요. 이게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삼촌은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내 결정을 존중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삼촌의 지지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부모님과 최민석 씨의 모임 날이 다가왔다. 부모님은 내가 순순히 협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그 믿음을 이용하기로 했다. 모임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부모님은 잔뜩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들은 내가 최민석 씨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자신들의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기를 바랐다. 최민석 씨는 소문대로 냉철하고 날카로운 인상의 사업가였다. 부모님은 나를 최민석 씨에게 소개하며 K스트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지켜세웠다. 최민석 씨는 내게 관심을 보이며 K스트 생활과 아들의 진학 문제에 대해 물었다. 나는 성실하게 대답했지만 동시에 부모님과 최민석 씨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다. 사업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나는 내가 미리 파악해둔 부모님 사업의 약점과 숨겨진 부채에 대한 정보를 최민석 씨에게 은밀하게 전달할 기회를 노렸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암시하거나 혹은 서류를 건네는 척하며 중요한 정보를 담은 메모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최민석 씨는 내가 건넨 정보에 미묘하게 반응했다. 그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동시에 나는 최민석 씨에게 내가 부모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간략하게 암시했다.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수단으로 여기시는 분들이라 때로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같은 말들로 최민석 씨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 역시 아버지 이성철 씨에게 원한이 있었기에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모임이 끝날 무렵 최민석 씨는 부모님에게 사업 투자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부모님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섰다. 부모님은 내게 고맙다고 말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곧 파멸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모임 다음 날부터 부모님의 연락이 빗발쳤다. 최민석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며 내가 파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추궁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잡아댔다. 부모님은 점점 초조해하며 나를 비난했다. 내가 불효자라며 어떻게 부모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 실패가 나의 복수 때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는 듯했다. 부모님의 연락은 점점 집착적으로 변했다.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다른 계정으로. 나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다. 그때 준영이가 나섰다. 준영이는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나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내가 부모님을 망하게 했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준영이가 직접 K스트로 나를 찾아왔다. 학교 안내 데스크에서 나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준영이가 혼자 온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온 것인지 알 수 없었기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나는 준영이를 로비 한가운데서 마주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 그리고 CCTV가 설치된 곳이었다. 준영이는 1년 전보다 훨씬 몸이 커져 있었다. 헬스라도 열심히 한 모양이었다. 나를 보자마자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눈빛에는 분노와 열등감이 뒤섞여 있었다. 야, 이현수.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 사업을 망쳐? 너 때문에 지금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준영이가 소리쳤다. 당장 사과하고 부모님한테 빌어.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나는 준영이의 위협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너 같은 애송이한테 협박당할 줄 알아?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부모님 치마폭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내 말에 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이성을 잃고 나에게 주먹을 날렸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만 주먹은 내 뺨을 스쳤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코가 부러지지 않은 것으로도 다행이었다. 모든 상황은 로비의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준영이는 주먹질이 실패하자 당황한 듯 보였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녹화됐어. 이제 너는 폭행죄야.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전해. 이제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거나 위협하면 너희 셋 모두에게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할 거라고. 법적으로 상대해 줄 테니 각오하라고. 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돌아서서 기숙사로 향했다. 기숙사 방에 돌아와 곧바로 삼촌에게 연락했다. 준영이가 학교까지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CCTV 영상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삼촌은 내 안전을 걱정하며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자고 했다. 삼촌은 이미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두었다고 했다. 며칠 후 삼촌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다. 준영이의 폭행 시도 영상은 접근 금지 명령 신청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변호사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부모님과 준영이는 더 이상 나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부모님의 사업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큰 타격을 입었다. 최민석 씨와의 투자 유치는 완전히 무산되었고 숨겨진 부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경영난에 시달린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들이 돈과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에 사업의 몰락은 그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었을 것이다. 복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마음은 생각보다 홀가분하지 않았다. 삼촌이 말했던 것처럼 복수는 결국 내 안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과 공허함이 남았다. 최민석 씨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다. 그는 나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 했다. 망설였지만 그의 속셈이 궁금했다. 최민석 씨는 나에게 부모님 사업의 약점을 알려주고 그들의 몰락을 도운 것에 대해 언급하며 나의 정보 분석 능력과 대담함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게